저희가 케인즈 이론을 현대 거시경제학의 출발점으로 잡았기 때문에 재정이 나서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라는 화두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을 저희가 쓸 수 있는지 제가 시간이 허락됐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래프라서 좀 죄송할 수 있는데 그래프에 보면 가격과 양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은 가격이고 수평으로는 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어납니다. 빨간색의 총공급 곡선입니다. 가격이 낮아지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총수요 곡선은 파란색으로 우하향합니다. 이렇게 가격의 신호에 따라, 이 가격의 신호는 저희가 시장에서 전하는 것이죠. 자율적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경제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가격을 아예 부정하거나 시장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정하시는 사람이 있는 관료가 정하는 체제가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가격을 우리 스스로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정일 수 있지만 치열한 과정이고 거기서 형성된 가격의 신호는 정확하게 생산과 수요의 양을 가이드합니다.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늘어나서 우상향하고 총 수요 곡선은 우하향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를 겪기 전에 약간 일상적인 경제 상황이고 이때 총수요가 총공급이 만나는 이 지점이 결국 국민 생산과 국민 평균 물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근원 물가 수준, 근원 생산량, 이것이 바로 Q0, P0로 이 그래프에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케이스 제로 평상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대응하면서 아까 제가 양적 완화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기 그래프가 하나 좀 빠져 있네요. 네. 다음 그래프를 하나 띄워 주십시오. 예, 이게 맞아 보입니다. 네. 양적 완화를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 유럽 등이 전부 다 돈을 풀었죠. 돈을 풀게 되면 동일한 조건에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즉 돈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P0, Q0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총수요가 더 늘어나죠. 돈이 많아지니까, 흔해지니까. 그러면서 생산량과 가격이 같이 오릅니다. Q1, P1이 됩니다. 이게 팬데믹 때 시작된 완화적 재정정책, 통화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더 더해졌습니다. 다음 케이스 1과 케이스 2가 더해지는데요. 케이스 2가 더해지면 여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표시한 겁니다. 전쟁이 되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공급량이 줄고 가격도 오릅니다.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으로 보면 P0, P1, P2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마주친 팬데믹 이후의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돈을 풀어서 총 수요 곡선은 D1에서 D-로 이동했고 총 공급 곡선은 러우 전쟁 등으로 S에서 S-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Q1, Q0, Q1, Q2 경기는 위축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만났던 2022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음 상황이 하나 더 더해집니다. 그래프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P1, P0, P2, P3. 자, 아까까지의 그래프에서 하나의 그래프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뭐냐 하면 P0 상태에서 P1으로 총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올랐다가 총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서 P2로 가격이 또 높아집니다. 근데 P3로 총 수요를 이동시키면 결국은 총 수요입니다. 총 수요가 D2- 총 수요가 생긴 겁니다. 이 총 수요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저희가 새로운 균형점에 도달하는데 그게 P3, Q3입니다. 즉 물가가 잡힙니다. 물가가 잡히는 거죠. 이거를 시도한 게 이자율 상승입니다. 화폐 유동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돈줄이 마르기 때문에 물가는 잡힙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저희가 같이 겪고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을 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픔을 같이 느낍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는 지금 현재 P3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P3, Q3에 와 있습니다. P0, P1, P3에 갔다가 P3로 왔고 P3로 와게 된 거는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2-로 이동한 거죠. 그래서 가격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이 어려운 상황에 가장 약한 고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십니다. 자, 근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그러면 좀 올린 걸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좀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총수요 곡선이라는 게 다시 D2가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P4S, Q4S 가격이 다시 오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고통 속에서 저희가 진작시킨 물가를 다시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금리는 쉽게 낮아지라고 저희 정치인들이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지만 과학적인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에 맞춰야 되고 그것을 같이 조율하는 경제장관회의 F4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금리 낮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물가 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제가 상품권 13조 원 뿌리면 물가 오른다 이런 얘기는 덜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덜 하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 물가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인 물가 자극이 나타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13조 원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확신찬 목소리는 제가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잡아서 총수요를 위축시켜서 의도적으로 경기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13조 원이 파괴적인 오버슈팅을 한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높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말을 자제합니다. 물가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다른 걸 짚어보니 효과가 약한 겁니다. 소비 진작 효과는 20-30%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물가 압력은 생각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가에 대해서 이거 오르면 물가 오른다라고 많은 언론이나 그런 데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는 겁니다. 대신에 20-30%의 소비 지출 효과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13조 원은 효과 없이 흩어질 것이고 그 20-30%도 소비자의 선택을 거쳐서 매출 30억 아래에서 선택적으로 집중될 것이고 결국은 가장 취약한 곳에는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추론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에 관련된 증거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다루지 못했을 때 정치적 사조들이 이탈했을 때 역사적 교훈들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가장 안타깝게는 이 생각의 저변에 있는 것이 혹시 소득주도 성장이라면 그것은 1970년대 미국이 철저한 실패를 겪었던 이론적 실험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은 마지막 케이스 5입니다.
총 수요 곡선이 아니라 총 공급 곡선을 주목해 주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S에서 S1으로 왼쪽으로 이동했던 총 공급 곡선이 S2-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물가도 낮아지고 생산량이 늘어서 경기도 회복이 됩니다. 총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물가의 압력을 피하면서 GDP를 높이고 경기를 살리는 진정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총 공급 곡선은 어떻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까요? 총 공급 곡선의 구성 내용은 저희들의 생산활동, 산업활동입니다. 그리고 그 생산활동, 산업활동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희들의 정치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산적인 정치활동을 하면 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은 이노베이션이다.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노베이션이 AI, 4차 산업을 당연히 포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도전도 포함합니다. 온라인에 이미 접속해서 온라인 매출을 늘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낫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그런데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고 오프라인 영업장만 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점점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식과 직관의 논리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노베이션입니다. 저희가 세상을 돕는다 하지만 소비자인 저희는 또한 이기적으로 저희의 선택을 발휘합니다.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가성비 좋은 게 나오면 저희는 이동을 합니다. 이 소비자의 선택은 헌법으로 막을 수 없고 정신교육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유일하게 이노베이션으로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총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선례도 저의 창안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검증이 된 방식이 있습니다. 생산활동과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 나은 경기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접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해받고 있는 접근 중에 하나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강남을 국회의원 박수민이 신자유주의가 오해받고 있고 이걸 우리가 깊이 공부해야 한다 하면 또 재산이 많아서 그렇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1980년대 이래 도시바 제록 당시 거대 기업 제록스에 파묻혀 있던 재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라는 기술입니다. 1970년대 미국의 거대 기업 제록스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기술을 높게 보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는 메인프레임이다. 시중은행, 대형은행, 국방과학연구소 이런 데서 쓰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이 컴퓨터를 쓰냐? 그 컴퓨터 갖다가 뭐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 스티브 잡스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개인들도 컴퓨터를 쓸 수 있다. 쓰면 좋다. 그는 그 아이디어로 제록스에 있던 퍼스널 컴퓨터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애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애플은 스티브 잡스 개인의 노력과 도전에 기반했으나 동시에 미국의 생태계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생태계는 어떻기에 퍼스널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를 탄생시켰고 대한민국의 생태계는 어떻기에 그것을 탄생시키지 못했는가? 요즘 사라졌지만 대한민국의 인재들은 노량진 고시촌으로 가고 미국의 인재들은 팔로아트로 간다. 이것은
한동안 10여 년 넘게 대한민국을 지배했던 오피니언 리더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이 요즘 덜 들리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구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무원 참여율기가 줄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사회를 보다 좋은 방식으로 이노베이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 아니요, 중요한 포인트시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아주 좋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방어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균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를 나쁘다고만 하니까 거기서 택할 수 있는 저희의 장점, 저희가 가져와야 될 장점을 못 가져올까 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속에서 펼쳐진 미국의 신경제는 코카콜라의 세상, 골드만삭스의 세상을 열고 호황을 달렸지만 그 호황 속에서 방심한 월스트리트는 주택담보대출을 서브프라임이라는 2차 열등, 좀 등급이 낮은 것이죠. 프라임 모기지론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모기지론이 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있는데 그것을 구조화해서 유통시키다가 망한 겁니다. 해서 그것이 신자유주의 환경 속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공황, 경제위기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1820년부터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응해 나가는 인류의 지혜를 제가 프로메테우스와 인덕션으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공황을, 경제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1930년대 과감히 도입된 케인즈 정책이 일시적으로 효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경쟁력은 낮아졌고 토요타 자동차가 팔리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가 빨리는, 그리고 노동자들은 포드 자동차, 노동자들은 포드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망치를 휘두르는 퍼포먼스에 몰렸습니다. 해서 미국은 다시 깨어나야 한다 하고 그때 내세운 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때 미국이 반성한 것은 세금을 많이 걷는다고 세금이 거치는 게 아니다. 세율이 높아진다고 세금이 거치는 게 아니다. 제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 걷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부자들에게 뛰자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옹호한다고 위기가 오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금보호장치, 규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덕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은 저희를 태우고 프로메테우스는 저희를 구했지만 화재는 저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제가 경제학 초등학생 경제 교과서에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논리로 이중의 잣대가 아닌 하나의 잣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균형 아니겠습니까? 신자유주의도 도를 넘으면 화마를 일으키고 재정정책, 케인즈 정책도 도를 넘으면 나라의 경쟁력이 후퇴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는 반드시 보호해야 되지만 노조의 권리가 강해지면 그것도 오버슈팅이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법에서 그걸 걱정하는 것이고 내일 진행될 노동법에서도 그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노동자고 저희도 이웃이 있고 저희도 정당입니다. 저희가 노동자의 표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사업가와 자본가만 가지고 선거하는 정당입니까? 그 표가 몇 표나 되겠습니까? 저희가 원하고 제가 시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인데 그것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노동소득만으로 안 되고 이전소득만으로 안 되니 자본소득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자본소득은 어떻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높아져야 되고 금융시장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는 누가 높이겠습니까? 기업의 가치는 주주와 임직원이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이 시간, 이 시점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거대한 진실은 대한민국은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이해관계가 어긋나 있습니다. 저희가 동업을 할 때 이해관계가 맞아야 장사가 됩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진실은 주식시장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저희는 대한민국 기업들과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자금은 납부하시는 순간 그 다음 날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운영됩니다. 그 운용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것이 자본소득이고 노동자들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액주주들을 보호한다고 또 부의 대불림을 막는다고 상속세를 했기 때문에 과중하게 유지하다 보니 대주주들이 기업 가치를 높일 유인을 얻지 못합니다. 영어로 얼라이먼트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상속세를 생각하는 대주주는 기업 가치가 높여서는 안 되고 상속세를 생각하지 않는 투자자는 기업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긋나 있는 합작의 관계에서 어떻게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미 눈치 빠르게 국장에 투자하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함께 그 지점으로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표는 거기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인을 변호해서 부자를 변호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될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강남구 을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당선된 강남구 을도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께서 당선되셨던 경력이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양극화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국회의원을 안 하고 다시 사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럴 자신이 있고 책임의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돈을 버는 것은 시장에서 할 것이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시장을 공적으로 키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으로 늘어난 시장의 가치를 반드시 단 한 명에게 국민들에게 더 전달하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다 택합니다. 불필요한 것은 택하지 않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장점은 택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오버슈팅은 버리겠습니다. 케인즈 정책의 사고방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재정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경제공황과 경제위기는 주기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경제를 떠나야 하나요? 풍년이 오면 농사를 짓고 흉년이 오면 밭을 떠나는 것입니까? 저희는 계속 밭을 갈아야 합니다. 길러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단순히 전달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7, 8년간 민간에서 사업가와 투자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함께 땀 흘리며 벤처기업을 도왔고 키웠고 거래와 투자 치열한 협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업을 했을 때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은 놀랍게도 인내심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이 꽃피기까지, 하나의 신제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야근과 고민과 희생이 있습니다. 반도체도 그냥 하늘에 떨어질 수 없고 AI도 하늘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단어는 멋지지만 그걸 개발하는 노동자, 임직원들의 수고는 야근을 불사합니다. 저는 그런 문화도 이제는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출산이 깊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과 업무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계신 이 본회의장에서 과감하게 신자유주의도 숙고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단 한 명의 국민에게도 더 전달드릴 수 있겠는가?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저희가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얘기를 했습니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단어에 갇히면 안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고 핫질의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에서 탄생한 일자리는 단 한 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일자리에서 나오는 소득은 소득 전달 체계와 소득 파악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의 사회 안전망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그것이 시장 경제가 발전시켜온 지혜이고 시너지이고 멋진 진화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됐다고 해서 미국에서 사회보장 지출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놓친 것은 인간의 쏠림, 제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에서 설명드린 자본의 쏠림을 방심한 거죠. 서브프라임이라는 2단계, 2급 주택담보대출을 이렇게 저렇게 섞으면 위험도가 줄어들고 수익은 높아진다는 그 마법의 공식을 미국의 엘리트들도 믿고 과잉 투자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커다란 경제 위기를 터뜨린 겁니다. 2008년 이후 그러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신속하게 위기를 봉합했지만 코로나 상황이 터졌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걸 잡기 위해서 과격한 이자율 인상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코로나 경제 위기입니다. 미국의 사례에서 배울 것은 더 많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1930년대 대공황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선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론을 채택해서 실행에 결단을 했고 1930년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다시 문제에 빠졌고 그 당시 그들은 또다시 선례도 없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을 벗어납니다. 스티브 잡스를 탄생시키고 빌 게이츠를 탄생시키고 앨런 머스크를 탄생시키고 구글을 탄생시켰습니다. 전 세계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에 스티브 잡스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그 생태계가 없을 뿐입니다. 미국이 축적한 기초과학을 저희가 단순간에 따라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발한 기초과학에서 출발하는 응용 상품은 저희가 잘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대적 응용 상품이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여야 국회의원님들 모두 AI 포럼도 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걸음을 응원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지원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정리해야 될 논점이 있지 않습니까? 13조 원을 뿌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25만 원 상품권은 진정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을 돕는 것인가? 이것이 혹시 우리가 키워야 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정신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국민들은 쉽게 생각하고 누군가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300명 국회의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며 질문 속에 저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질문과 저의 답이 허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사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추론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에서 GDP 대비해서 조세를 걷는 비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경제관료 생활을 하면서 내내 대한민국의 조세 부담률은 너무 낮다. 20%도 되지 않는데 선진국은 다르다. 우리는 이것을 늘려서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 2002년도, 2003년도에 박수민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처에서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반갑고 또 걱정스럽게도 공직에 복귀해서 보니 저희의 조세 부담률은 어느새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G7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2대 국회가 금년도에 검토해야 되는 핵심 과제는 세금입니다. 현재 세율 체계를 그대로 뒀을 때 저희가 오버슈팅할 수 있습니다. 오버슈팅하게 되면 세율이 오버슈팅하면 결국 GDP가 줄어듭니다. 기업의 도전의식, 스타트업의 도전의식, 투자가 사업가의 의욕이 꺾이면서 저희는 저희의 시장 경제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빠졌던 오류입니다. 그 선례를 저희가 반복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저희의 조세 부담률이 G7이나 OECD 평균에 살짝 못 미치고 있으니까 다행히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대로 두면 그냥 오버슈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세금을 고쳐서 어차피 근접하는 OECD 수준에서 잘 수렴하게 할 것인지, 이것은 매우 정교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수당을 모시고 꼭 할 토론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또 비슷한 그림입니다. 이것은 국민 부담률인데 아까 보여드린 조사 부담률에서 저희가 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료를 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부담률은 도대체 언제나 유럽 수준으로 할 것이냐? 2002년에 박수민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실적이자 한계이자 걱정이자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국민 부담률은 이미 G7, OECD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꼭 문재인 정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때 좀 그래프가 가파르긴 합니다. 근데 그 점을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2013년부터 잘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국가의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 성과도 오버슈팅을 하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같은 잣대, 동일 잣대로 균형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평균을 꼭 맞추는 게 좋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 나라들이 여기서 더 이상 높이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그걸 공부해야 되고, 저희가 어느새 이렇게 국민 부담과 조세 부담률이 높은 나라라면, 높아지고 있는 나라라면, 첫째, 오버슈팅하지 않을 것인지, 둘째, 잘 귀결될 것인지, 셋째, 이 걷고 있는 금액들은 지금 정확히 잘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지, 저희는 이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해야 될 핵심 과제, 대한민국 세제 개편입니다. 저는 저희 원구성이 원활치 않았던 기간 중에 국민의힘 특위를 통해서 기재부와 세제실과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저는 이 걱정을 전달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제 걱정은 심각한 분석과 제가 기대하는 결과로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얼마 전 금년도 조세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상속세 부분은 어떤 절충안 정도지 기업가의 의욕을 다시 살려서 국민연금과 소액투자가와 대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있는 선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분석이 정치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좀 아끼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배당을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왜 배당을 안 하느냐? 대주주들에게, 경영진들에게 물으면 배당해봐야 나에게 돌아오는 게 없는데 왜 배당을 하느냐는 속내를 듣곤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놀랍게도 유튜브 분석가들이나 학자들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빼서 분리과세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정도로 해야 된다. 기재부 세제실이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는 따질 것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함께 따지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부자를 돕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 먼저 퇴직연금을 돕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을 돕고 싶습니다. 1,500만 개인 투자자를 돕고 싶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자본소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한 분이라도 더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것을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의 401k라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혜택을 보고 노후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대 국회는 국민연금, 공적연금만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공적연금이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구상 어디를 가도 40% 전후입니다. 그것을 40%, 44% 높이는 거 가지고 그렇게 오래 토론을 한 것이 저는 의아스럽지만 3층 연금 체계를 논의하지 않은 것이 의아스럽지만 어쨌건 정치 일정에 밀렸던 뭐했던 논의는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던지자, 저는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3층 연금책에서 갖춰야 될 숫자를 갑자기 던졌고 그 44%를 받았을 때 나중에 고갈의 폭과 미래 세대에 짊어져야 될 숫자가 더 큽니다. 지금 고갈되는 시간을 7년 미루는 것이고 그 7년 미룬 후에는 더 많은 부담을 미래 세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정부의 선택이 꽤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 결례를 범했다면 그 결례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릴 일은 아니지만 저도 이제 22대 국회의원이라 연금을 다루고자 하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기분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과 이후에 다시 연금 열차에 타주시길 바랍니다. 연금은 정부가 설계해서 일방적으로 던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부자, 운용자, 수령자, 미래 세대의 부담, 거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문가와 정치적 의사결정도 필요하고 설득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해서 연금에 대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편입니다. 그 토론의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못할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그 공개와 정보 공유의 과정이 설득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설득 이후에 우리는 돌아가서 설득된 결정에 기반해서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좋은 생산활동, 더 좋은 소득, 더 좋은 소비, 더 좋은 세금과 재정 지출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해서 연금에 대한 개혁은 정말 미뤄지지 않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저희 국회가 조만간 더 생산적인 일을 해야 저희가 지금 제가 잠시 전 보여드린 생산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민주당을 비난하고 자극하고 과격하게 공격하는 언사는 자제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일을 해서 생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규탄대에서 사회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싸움을 다 정리할 수는 없고 저도 투입된 선수이니까 싸울 땐 싸운다. 그러나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 생산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조금 길게 가져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팩트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다 보니까 견눈으로 배우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서양의 교육에서 하나 굉장히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서양에서 교육할 때 어린이들에게 가리키는 게 팩트와 아규먼트의 차이를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팩트는 무엇이고 아규먼트는 뭔지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합니다.
국민의힘의 당 색깔은 빨간색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민주당의 당 색깔은 파란색이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국민의힘은 나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옳다. 이것도 주장입니다. 박수민은 선량하다. 이것은 주장입니다. 박수민은 열심히 한다. 이것도 주장입니다. 그러나 박수민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제가 오늘 전달드리는 얘기 속에 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장도 있습니다. 팩트가 틀렸으면 고쳐주시고 팩트가 맞았으면 받아들여 주십시오. 주장이 맞았으면 역시 받아주시고 틀렸으면 토론을 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팩트와 아규먼트의 교육을 받은 서양인들이 토론에 조금 저희보다 능숙한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아이들 교육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노력하려고 합니다. 팩트를 인정하고 아규먼트는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주장은 생각을 할 것이고 사실은 받아들이려 합니다. 예, 동시에 이제 저희가 지금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을 보았기 때문에 동시에 보아야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일반 정부 총 지출인데요. 저희가 세금과 국민 부담은 많이 걷었는데 지출은 제가 보니까 이 통계가 정확한지는 저도 아직 너무 급히 필리버스터를 준비해서 자신은 없는데 이것은 약간 선진국 수준의 거리가 있습니다. 세금과 국민 부담은 거의 이제 선진국 수준에 갔는데 지출은 왜 작을까?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국민연금을 지금 납부받는 금액이 지급하는 금액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고령화가 아직 진행이 이미 신속히 되고 있지만 이 지급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일반 정부 총 지출이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고령연금, 올드에이지 펜션이죠. 이거를 정부 재정으로 지출하는 유럽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고 합니다. 이것은 좀 분석해 보고 역시 저희 22대 국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이로써 재정 정책의 기본 한계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재정 지출을 통해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유동성 함정을 빠져나오고 경기를 살린다는 논리가 케인즈 이론이고 1930년대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1998년에 외환위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리가 없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실업과 파산을 막아야 되는 때죠. 저희 대한민국도 1998년에 거대한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그것을 다 갚는데 많은 분들이 기억을 안 하시지만 15년, 20년 가까이 걸려서 그 외환위기 당시에 투자한 공적 자금을 정부가 갚아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닙니다. 물가가 심각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은 긴축, 즉 흑자를 내야 됩니다. 거둔 돈도 다 쓰지 말거나 혹은 중립적, 세금을 거둔 만큼만 쓰는 것이 지금 일반론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 공직에 복귀해서 물어보니까 너희 그 기획재정부는 왜 균형을 안 하고 건전재정을 한다면서 지금도 적자재정을 하느냐 얘기를 했더니 줄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증가율을 너무 급히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줄이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R&D 예산도 그거 얼마나 많이 사회가 소란스럽고 대통령이 공격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제가 뭐 R&D 예산을 깎아서 잘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 한계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곡히 설명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재정을
펑펑 쓸 수 없고 물가를 자극할 수 없고 그래서 재정 지출을 막대하게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그 지금 13조 원, 25만 원을 사용하는 것이 재정 지출을 펑펑 하는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는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재정을 쓰는 건 쓰는 건데 13조 원을 풀었다고 해서 지금 이자율의 족쇄가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인플레이션은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안 심리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소고기, 내구재 이런 곳에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형되게 돈 풀면 인플레이션 온다 뭐 이렇게는 얘기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고독하고 객관적이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저희가 분석해야 되는 재정정책의 이 거시정책의 구조에서 봤을 때 저희 25만 원, 13조 원 정책은 물가에 대한 순위는 분석 순위는 우선순위는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진짜 우리가 돕고자 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선거철에 계속 나와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후과를 남기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얘기를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산업화 이후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걸어온 길을 설명드려야 되고 특히 그 부분에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경제 위기를 대응하는 저희의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달드려 보았습니다.